인생을 바꿀 만남은 단 몇 초면 충분하다. 그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한 남자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순간을 설명한다. 1930년대 초 대구의 봄날, 젊은 상인 이병철은 한 번의 맞선을 위해 나섰다. 말도 나누지 않고 서로의 앞을 지나며 느낌만으로 상대를 판단하는 당시 특유의 풍습이었다. 그 짧은 순간 그는 한 여인을 보았다. 평범한 한복 차림, 조용한 눈빛, 그리고 고개를 살짝 숙이는 단정한 태도. 그 눈빛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깊었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저 사람이라면 함께 고생할 수 있겠다. 그건 직감이었다. 그리고 그 직감은 정확했다. 그녀가 바로 훗날 평생의 동반자가 되는 박두월 여사였다. 사람들은 반대했다. 그 여자는 평범해. 너처럼 꿈이 큰 사람에겐 어울리지 않아.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병철은 조건을 보지 않았다. 그는 오직 눈빛을 봤다. 나는 사람의 눈을 본다. 눈은 그 사람의 마음이 숨을 쉬는 곳이다. 그는 훗날 그렇게 회상했다. 그가 본 것은 미래의 성공이 아니라 함께 견딜 수 있는 마음이었다. 오늘날로 치면 그는 스펙보다 에너지를 본 것이다. 많은 사람이 상대를 판단할 때 외형이나 말솜씨를 본다. 하지만 이병철은 달랐다. 그는 짧은 만남 속에서도 삶의 온도를 감지했다. 그가 말하는 복을 부르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눈빛 속의 진심이었다. 심리학에서도 이런 직감은 결코 미신이 아니다. 하버드대 심리학자 나란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단 7초 안에 상대의 신뢰도를 판단한다고 한다. 특히 눈맞춤의 질이 결정적이다. 시선을 피하거나 과하게 응시하거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불신을 불러일으킨다. 반대로 조용하지만 깊이 있는 시선은 안정감과 진심을 전달한다. 이병철은 이미 1930년대에 그 사실을 몸으로 알고 있었다. 그의 눈빛 철학은 이후 사람을 꿰뚫어 보는 능력으로 발전한다. 삼성의 초창기 인사 면접에서 그는 학력이나 스펙 대신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가를 봤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짧게 대답해도 눈을 피하지 않는 사람을 더 높이 평가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곤 했다. 눈빛은 계산이 아니라 신념을 말한다. 신념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끝까지 간다. 이병철에게 있어 눈빛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비추는 등불이었다. 그는 단 한 번의 시선으로도 사람의 가능성을 읽어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이를 호함의 눈이라 불렀다. 그 직관은 단지 비즈니스에서만 통했던 게 아니었다. 그는 인간의 본질을 믿었다. 사람의 눈빛에는 그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담겨 있다. 이병철은 눈빛을 통해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도 보았다. 그의 이런 신념은 박두월 여사를 선택한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어 있었다. 흥미롭게도 신경과학에서도 눈빛은 단순한 시각적 요소가 아니다. 사람의 눈동자가 안정적으로 움직일수록 자기 통제력과 심리적 안정이 높다고 한다. 즉, 불안한 사람은 눈이 흔들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눈이 단단하다. 이병철은 경험적으로 그것을 꿰뚫어 본 것이다. 그날 맞선 이후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그녀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저 눈빛은 거짓이 없다. 그단 하나의 확신이 그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지었다. 그리고 그 만남은 훗날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가 되는 삼성 상해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병철의 첫 번째 교훈은 명확하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눈으로 평가하라. 말은 누구나 꾸밀 수 있지만 눈빛은 속일 수 없다. 그는 눈빛 속에서 복을 읽었다. 계산보다 진심이 앞서는 사람, 화려함보다 단단한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복이 깃든다고 믿었다. 오늘날 우리는 스펙과 외모, 팔로워수로 사람을 판단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이병철은 100년 전 이미 다른 선택을 했다. 그는 느낌으로 사람을 믿었고 그 믿음이 인생을 바꿨다. 그의 이야기는 이렇게 속삭인다. 복은 눈빛 속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그 눈빛은 진심에서 온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병철과 박두월 여사가 결혼 후 마주한 가난과 시련의 시기 속에서 그 눈빛의 신뢰가
어떻게 신용의 철학으로 바뀌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결혼식은 초라했다. 하얀 꽃도 붉은 술도 없었다. 친척 몇 명, 친구 몇 명이 둘러앉은 작은 마당,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그날의 약속은 세상 그 어떤 계약보다 단단했다. 이병철은 신부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 인생은 지금부터 진짜 시작이야. 하지만 쉬운 길은 아닐 거야. 박두월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괜찮아요. 함께라면 어떤 길도 갈 수 있어요.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짜로 그렇게 살았다. 결혼 후 두 사람은 대구의 좁은 방 한 칸에서 신혼을 시작했다. 방 한쪽에는 쌀자루 하나, 다른 쪽에는 낡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다. 그곳이 훗날 삼성상회의 첫 시작점이었다. 새벽이면 시장으로 나가 물건을 사고, 낮에는 납품을 다니고, 밤에는 장부를 적고 서로의 손을 잡았다. 현실은 혹독했다. 돈이 바닥나면 밥 대신 밀가루를 끓여 죽처럼 나눴다. 때론 빚쟁이가 문 앞에 찾아와 고함을 질렀고,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어 장부가 젖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다. 한 끼를 나누어 먹으며 웃었다. 박두월 여사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다. 돈이 없다고 불행한 게 아니에요. 믿을 사람이 없을 때가 진짜 불행이에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철학이었다. 그 시절의 가난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신뢰를 배우는 학교였다. 이병철은 어느 날 목욕탕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내일 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자존심이 무너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 부끄러움은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그는 장부 끝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의 수치, 내일의 자산이 되리라. 그 문장은 훗날 삼성을 움직이는 정신으로 발전했다. 신용은 기업의 생명이다.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신용이 단지 금전거래의 신뢰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임을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이다. 가난한 시절 박두월 여사는 남편이 자리를 비우면 직접 장부를 썼다. 손끝에 굳은 살이 베일 정도로 펜을 쥐고 계산서를 정리했다. 식사 후에는 장부를 덮으며 이렇게 말했다. 괜찮아요, 여보. 이것도 지나갈 거예요. 그녀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평범한 여인이었다. 하지만 이병철의 눈에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단단한 사람이었다. 그는 훗날 말했다. 내가 삼성상회를 세웠지만 아내는 나를 세웠다. 그들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신뢰로 맺어진 계약이었다. 그리고 그 신뢰는 결국 삼성이라는 거대한 나무의 뿌리가 되었다.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말했다. 진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결단이다. 박두월 여사의 결단이 바로 그 예였다. 그녀는 세상의 반대를 이기고 자신의 확신을 선택했다. 그 선택이 결국 대한민국 경제의 한 페이지를 바꾸었다. 이병철의 삶에서 복을 부르는 태도는 바로 이런 신뢰의 습관이었다. 그는 가난 속에서도 체면보다 신용을 지켰고 불안 속에서도 원망보다 감사를 택했다. 그가 훗날 수많은 부와 명예를 얻었을 때조차 그의 마음은 여전히 그 한 그릇의 밥 위에 머물러 있었다. 삼성의 경영 철학은 거창한 이론에서 태어난 게 아니었다. 그 출발점은 한 그릇의 밥, 한 줄의 믿음, 한 여인의 미소였다. 그리고 그 가난 속의 약속은 훗날 이렇게 구체적인 기업 원칙이 된다. 신용은 생명이다. 신뢰는 자본보다 크다. 사람은 돈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믿음으로 움직인다. 그가 만든 수많은 공장과 시스템의 바탕에는 그 시절 한 부부의 밥그릇이 있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다. 가난이 끝나면 잊기 쉬운 것이 초심의 신뢰다. 하지만 이병철의 삶은 이렇게 묻는다. 당신은 마지막 밥그릇을 누구와 나눌 수 있는가? 가난은 불행이 아니라 시험이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복이 찾아왔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신뢰의 철학이 어떻게 사람을 꿰뚫어 보는 눈으로 발전했는지, 이병철이 사람을 고르는 기준과 그가 남긴 인간 통찰의 비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젊은 시절부터 남다른 관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단 한 번의 대화, 단 한 번의 표정에서도 상대의 마음을 읽었다. 누군가 그에게 물었다. 회장님은 어떻게 그 많은 사람 중에 진짜 인재를 알아보셨습니까? 그는 짧게 대답했다. 눈을 보면 됩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눈은 거짓을 말하지 않아요. 그에게 사람의 얼굴은 이력서였다. 그의 눈에는 사람의 삶이 써내려간 흔적이 보였다. 얼굴은 그 사람이 살아온 방향을 드러내는 지도다. 이병철은 늘 이 말로 사람을 평가했다. 삼성상해를 세운 초기 그는 학력도 자본도 없었다. 하지만 사람을 보는 눈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예리했다. 면접을 볼 때 그는 이력서를 오래 보지 않았다. 그 대신 상대가 의자에 앉는 자세, 손끝의 움직임, 그리고 눈빛을 관찰했다. 짧은 시간 안에 그 사람의 중심이 흔들리는지 혹은 단단히 뿌리 내려 있는지를 읽었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했다. 기술은 가르칠 수 있다. 하지만 마음은 가르칠 수 없다. 그래서 그는 머리가 좋은 사람보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택했다. 그는 냉철한 계산보다 인간적인 책임감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머리로 일하는 사람은 많지만 마음으로 책임지는 사람은 드물다. 이 문장은 훗날 삼성의 인사 철학이 된다. 이병철이 중요하게 본 것은 정직이었다. 한 번은 한 직원이 거래 계약서에 숫자를 잘못 적었다. 다른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이병철은 즉시 그 직원의 표정을 유심히 봤다. 그 직원은 미소로 실수를 감추려 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실수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감추는 습관은 절대 안 됩니다. 그날 이후 삼성에는 새로운 원칙이 생겼다. 정직 보고의 원칙. 그는 정직한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줬지만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신뢰는 한 번 깨지면 다시 쌓기 어렵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다. 그의 이런 철학은 단지 회사 운영의 원칙이 아니었다. 그건 인간관계의 본질이었다. 사람을 믿는 건 기술이 아니라 용기다. 그는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 늘 자신부터 먼저 진심을 보여줬다. 그 시선은 능력보다 온도를 봤다. 사람의 온도, 말의 온도, 마음의 온도. 그 온도가 너무 낮은 사람은 냉정했고 너무 높은 사람은 조급했다. 그는 적당히 따뜻한 온도를 가진 사람을 신뢰했다. 그런 사람은 남을 배려하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눈빛 철학은 아내 박두월 여사에게서 시작되었다. 나는 사람을 판단할 때 아내에게 배웠다. 아내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속을 본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 가난했던 시절 아내의 눈빛에서 그는 진심이 무엇인지 배웠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사람의 눈을 보는 법을 익혔다. 현대 경영학에서도 이병철의 이런 관찰법은 비언어적 리더십의 핵심으로 꼽힌다. 하버드대의 한 연구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의 신뢰도는 말의 내용보다 몸짓과 시선에서 55% 이상 결정된다. 이병철은 이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는 직원들의 말보다 표정의 미묘한 변화를 관찰했다. 누군가의 얼굴에 책임감이 비치면 그는 그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겼다. 그는 단 한마디로 사람을 평가했다. 말보다 눈빛이 깨끗한 사람, 그가 진짜다. 그래서 그의 곁에는 늘 신뢰를 지키는 사람들이 남았다. 그들이 만든 기업은 결국 세상의 신뢰를 얻었다. 오늘날 AI가 사람을 평가하고 알고리즘이 채용을 결정하는 시대다. 하지만 이병철의 철학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람은 데이터로 판단할 수 없다. 사람은 사람으로 느껴야 한다. 그 말은 단순한 감성이 아니다. 그건 인간이 가진 마지막 본능, 직관의 힘이다. 그의 시선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눈으로 사람을 보고 마음으로 회사를 세웠다. 그리고 그 신념은 지금도 삼성이라는 이름 안에 살아있다. 그가 남긴 짧은 문장이 있다. 회사는 기계로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으로 움직인다. 그가 평생 믿었던 건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의 진심이었다. 그리고 그 진심을 꿰뚫어 볼 줄 아는 눈이야말로 이병철이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이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가 어떻게 이런 사람 중심의 철학을 실제 경영과 조직 문화 속으로 녹여냈는지, 그리고 함께 걷는 사람의 가치가 어떤 기적을 만들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함께 걷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이병철 회장은 이 말을 평생 가슴에 품었다. 그의 삶에는 수많은 인재가 스쳐갔지만
끝까지 함께 걸어준 사람은 단 한 명이었다. 그의 동반자이자 정신적 기둥 박두월 여사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을 혼자의 결과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병철은 달랐다. 나는 사업을 세웠지만 아내는 나를 세웠다. 그는 이 말을 진심으로 했다. 그에게 아내는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하나의 경영 파트너이자 평생의 조언자였다. 삼성상해가 처음 문을 열었을 때 두 사람은 매일 밤 장부 앞에 나란히 앉았다. 이병철이 거래 내역을 적으면 박두월 여사가 옆에서 등불을 들었다. 여보, 글씨가 잘 안 보여요. 불 좀 더 가까이 할게요. 그 평범한 한마디가 그에게는 세상 어떤 격려보다 따뜻했다. 이병철은 훗날 회고록에 이렇게 적었다. 그 한 줄기 불빛 덕분에 나는 길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단순히 뒤에서 도와주는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병철이 좌절할 때마다 다시 일어나게 만든 정신적 동반자였다. 사업이 잘 안 될 때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중얼거렸다. 이번엔 무리였을까? 그러면 박두월 여사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여보, 우리는 가능할 때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이번에도 우리답게 해요. 그 한마디는 늘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확신은 곧 그의 용기였다. 1950년대 초 전쟁이 끝난 뒤 대한민국은 폐허였다. 모두가 포기하던 그 시절 그는 수원에 방직 공장을 세우겠다고 결심했다. 주변 사람들은 말렸다. 이 시국에 공장이라니 미친 짓이에요. 하지만 박두월 여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가난할 때도 함께였잖아요. 성공도 함께해야죠. 그 한마디가 결국 수원 방직 공장의 첫 삽을 뜨게 만들었다. 그곳이 훗날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의 뿌리가 된다. 이병철은 말했다. 진정한 동반자는 잘 될 때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무너질 때 손을 잡는 사람이다. 그 철학은 그의 가정뿐 아니라 조직 전체로 확장되었다. 그는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다. 삼성 가족이라는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었다. 그에게 직원은 함께 걷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 직원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다. 오늘은 얼굴이 어둡네. 무슨 일 있나? 그 한마디에 직원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는 회사가 사람이 일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어야 한다고 믿었다. 1950년대 회사의 매출은 크지 않았지만은 그는 가장 먼저 직원 식당과 기숙사, 의료 지원 제도를 만들었다. 사람들은 물었다. 회장님, 왜 이런 데 돈을 쓰십니까?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사람이 편해야 회사가 삽니다. 그 한마디는 훗날 삼성의 경영 원칙이 된다. 인간 존중, 사람 우선. 그는 기술이 회사를 성장시킬 수는 있어도 회사를 지탱하는 건 결국 사람이라고 믿었다. 기계는 기름으로 움직이지만 사람은 인정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그는 직원의 결혼식, 장례식에 직접 참석했다. 심지어 말단 직원의 병문안에도 빠지지 않았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는 사람 중심의 경영 철학을 증명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다. 회사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지 사람이 회사를 위해 희생해서는 안 된다. 이병철이 만든 조직은 단순히 효율로 유지되지 않았다. 그건 온기로 이어졌다. 그는 말단 직원에게도 현장에서 일해보니 어때? 라고 물었다. 그 질문 하나로 직원들은 자신이 회사의 일부임을 느꼈다. 그래서 삼성 직원들은 회사를 일터가 아니라 내 집이라 불렀다. 그는 항상 강조했다. 누군가 잘 되면 부러워하지 말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어라. 그리고 덧붙였다. 조직은 실력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온기로 유지된다. 그 따뜻한 문화는 지금도 삼성의 전통으로 남아있다. 그가 떠난 뒤에도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장은 변하지 않았다. 이병철 회장은 마지막까지 사람을 믿었다. 그가 남긴 경영의 중심에는 언제나 함께 걷는 사람이 있었다. 그 동반자 정신은 그가 세운 제국보다 훨씬 오래 남았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당신의 곁에는 함께 걸을 사람이 있습니까? 성공의 비밀은 혼자의 능력이 아니라 함께 버티는 마음에 있다. 이병철의 삶은 그 사실을 가장 아름답게 증명해 보였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가 평생 강조한 복을 부르는 마음가짐과 진심의 힘이 어떻게 사람과 세상을 바꾸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이병철 회장은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성공이란 남이 나를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남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말에는 평생 쌓아온 무게가 담겨 있었다. 그가 남긴 수많은 기업, 공장, 자산보다 더 오래 남은 것은 바로 이 문장 한 줄이었다. 진심으로 산 사람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언제나 복보다 진심이 앞섰다. 그에게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행운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 속에서 쌓이는 마음의 결과였다. 그는 자주 말했다. 복은 운이 아니라 습관이다. 하루의 마음가짐이 인생의 방향을 정한다. 이병철의 하루는 언제나 두 가지 습관으로 시작하고 끝났다. 아침에는 감사, 밤에는 반성. 그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종이 한 장에 이렇게 썼다. 오늘 하루도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자. 그리고 밤이 되면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물었다. 오늘 내가 상처 준 사람은 없었는가? 그 단순한 루틴이 그의 평생 철학이 되었다. 복을 부르는 마음가짐은 결코 특별한 기술이 아니었다. 그건 감사, 배려, 겸손, 진심, 그리고 웃음이었다. 그는 이 다섯 가지를 평생의 원칙으로 삼았다. 1번 감사의 마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 그는 늘 직원들에게 말했다. 감사는 형편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여유로워서 하는 것이다. 그 여유가 사람을 넓게 만든다. 이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남의 자리에서 보면 세상은 훨씬 넓다. 회의 자리에서도 그는 상대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라 가르쳤다. 자기 이익만 계산하는 순간 마음은 작아진다고 했다. 3더 말을 곱게 쓰는 습관. 말은 씨앗이다. 좋은 말을 뿌리면 좋은 인연이 자란다. 삼성 사내에서는 비난이나 험담을 금지했다. 그는 말했다. 부정적인 말은 회사를 병들게 한다. 그 한마디로 조직의 공기가 달라졌다. 조용한 미소의 습관. 웃음은 타인에게 주는 가장 쉬운 선물이다. 그의 미소는 언제나 부드러웠고 그것이 직원들의 긴장을 녹였다. 그는 말했다. 미소는 비용이 들지 않지만 그 가치는 돈보다 크다. 오, 겸손함. 그는 성공한 후에도 늘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그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존경으로 머리를 숙였다. 그는 부와 명예보다 사람들의 존경을 더 소중히 여겼다. 이병철에게 복이란 이런 마음의 결과였다. 복은 하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는 늘 말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주위 사람을 편하게 한다. 그 편안함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그의 철학은 단지 성공의 법칙이 아니었다. 그건 인간의 품격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병철이 떠나던 날 수많은 직원들이 삼성 본사 앞에 모였다. 그들은 말없이 흰 국화를 들고 울었다. 회장님은 우리에게 돈이 아니라 마음을 남기셨습니다. 그 한마디는 그의 삶을 완벽히 요약했다. 그는 생애 마지막 유언에서 이렇게 남겼다. 삼성은 기술로 성장했지만 마음으로 존경받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감사로 시작하고 겸손으로 마쳐라. 그 하루가 모여 인생의 복이 된다. 그의 마지막 눈빛은 평온했다. 그 눈빛에는 한평생의 확신이 담겨 있었다. 진심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가 떠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삼성의 경영 원칙, 인재 제일, 신용 제일, 서비스 제일, 그 모든 뿌리는 결국 그의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세상에 거대한 회사를 남겼지만 그보다 더 큰 유산은 사람의 마음을 믿은 정신이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듯하다. 당신이 남기고 싶은 건 복입니까? 아니면 진심입니까? 복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진심으로 살아간 흔적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호암 이병철이 남긴 인생의 결론이었다. 성공이란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남는 것. 그의 삶이 그 증거였다.